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점점 격해지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간의 공방. 어제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후보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는데 이 한동훈 후보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서 당심에 구애를 했습니다. 네. 어제 합동연설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예.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굉장히 네거티브가 심한 상황에서 이 대구 경북 이 연설회까지 이럴 것이냐라고 했는데 다 조금 확전은 자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던 게 눈에 띄었고 네. 그나마도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TK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당원 구조에 한 80만 명 되는데 거기에서 거의 한 20%를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가장 많이 있고 또 가장 또 그 말하자면 주류 지지층의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탄핵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아마 조금 이제 그 자기 그 좀 입지를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대구 경북 연설회가 그나마 조금 이제 그 지난 번까지 있었던 토론회에서 있었던 아주 뭐 거친 공격들, 그 이른바 지금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거친 싸움에서 조금 그래도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선관위가 주의 경고 조치를 함으로써 네. 더더군다나 앞에 나가서 앞으로까지 간다 그러면은 뭐 윤리 회복까지 간다 그러면 말하자면 토론회나 이런 참여기를 박탈하겠다고 아주 세게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좀 장려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TK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인간적 관계들을 아무래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됐건 남은 네 번의 또 이 TV 토론회 또 합동연설회에서 과연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만은 네. 그나마 이제 저는 조금 어제부로 조금 진화하는 양상은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분석을 합니다. 네, 어제 합동연설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갔단 말이죠. 이게 좀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탄핵이라는 이 두 글자, 이 탄핵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큰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예. 또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대구에 계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단어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수사 후에 30년 징역을 구형한 또 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한동훈 후보는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영남권 중에서 대구 경북의 당원들 인식하고요. 부산의 인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대구 이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오신 분의 말을 들었더니 네. 부산 지역은 한동훈 후보가 좀 강세였던 것 같다. 좀 참석했던 분들이. 그러나 대구 경북에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좀 싸늘하더라. 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응 감도가 좀 낮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여전히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보다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 지지가 조금은 약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원희룡, 한동훈 이 두 후보 간 갈등이 격화되니까 당 선관위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는 뭐 자폭전대라는 비판까지 네.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뭐 대구 연설회에서는 그런 양상이 좀 수그러들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는 지금 이번 전대만이 아니라 네. 전대 이후에도 후유증을 남기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지적이 네. 있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해당대회라는 얘기도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서로가 서로의 지금 말하자면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는 지금 지적이 많아요. 네.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과연 이 7월 25일 이후에 온당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진짜 괴멸적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재건한다고 나타났던 당권 후보가 네. 정말 자신이 새로운 어떤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질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가 당연하다고 보고 네.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저도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어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출구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출구 전략을 짤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뭐 녹록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은 공개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이 나오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더 나아가면 정부 여당이 위험해진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굉장히 뭐 그게 옳고 그른지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지는 주장에 불과하지만 댓글이 팀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는 네. 이 와중에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전대 이후에 민주당의 역공의 빌미를 준 것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유증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는 사실 이번에 예측은 못했겠지만 토론을 너무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6차례 예. TV 토론을 잡았는데 TV 토론 물론 이제 뭐 이게 지상전 이른바 당원 투표로가 이제 80이라 하더라도 80만 명 되는 당원에 대해서 어떻게 잘 공략하기 어려우니까 이른바 여론전 고공전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측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TV 토론에서는 서로가 서로 간에 공격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어찌되었건 지금이라도 이제 그 당 선관위의 경고를 좀 약간 차치하더라도 이분들 네 분 중에 한 분은 대표가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누가 되더라도 이게 과연 온당한 리더십 행사가 되겠느냐. 그쯤에서 이제 저는 조금 수위를 조절하고 그 이제 전대 이후를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관위 제재가 있었는데 비방전이 좀 누그러진 모습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 전당대회에서의 그냥 뭐 이슈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아직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토론회가 4번이나 남아 있어요. 예. 그 다음 주 화수, 목, 금 계속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의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선관위에서 경고를 하더라도 이런 경고들이 후보들이 이미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뭐 그 소방수의 역할을 선관위가 하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금 뭐 자폭전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 3대 자폭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당무 개입권, 그걸 또 국정농단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또 두 번째가 사천. 예, 그 지난 4월 공천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이 그 누구의 어떤 개인적 그 인연 관계에 의한 사천이었던 게 아니냐라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댓글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댓글팀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그러니까 범죄 네.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좀 전에 뭐 저기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아무래도 뭐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피로스의 승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겼지만 패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 상처뿐인 영광 이런 거다가 피로스의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렇게 쉬운 이 전대 이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있을 4번의 토론회 이것 역시도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전당대회가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여론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준비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4인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 여론 전체 여론을 보면 한동훈 후보 36%, 나경원 후보 17%, 원희룡 후보 10%, 윤석열 후보 7%가 나왔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도 보시죠. 한동훈 후보 57%, 나경원 후보 18%, 원희룡 후보 15%, 윤석열 후보 3%가 나왔습니다. 2주 전 조사 이후에 문자 무시 논란이 이제 본격화가 됐잖아요.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오른 모습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일반 지지층, 국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까지 전부 3가지 지표가 한동훈 후보의 우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그 1위권 주자가 기세를 몰아서 가는 걸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자가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끝까지 이제 그 기세로 가는 것은 이제 밴드웨건인데 그건 이제 그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이제 그 효과만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2위 후보나 3위 후보들 이른바 약자를 지원하는 걸 우리가 언더독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강자와 약자가 붙으면 약자를 지원하는 게 그 어떤 그 관전자들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위권 후보들이 좀 약진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효과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3명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그 동시 공격하는 것들이 약간 국민의 지지층에는 좀 부당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그 언더독 효과까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한동훈 후보에 몰림으로써 지금 50%가 모두가 넘는 지금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지지층 그다음에 무당층까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다면은 남은 한 2주의 상황에서는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선거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기존의 패턴대로 운용했다가는 이 아마 한동훈의 이른바 이 1위 고착화 현상을 못 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갤럽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머지 그 두 후보들, 그러니까 세 후보죠. 윤상현 후보까지 어쨌든 선거 전략을 바꾸어서 한 후보를 추격하지 않으면 뒤집기 어렵다는 그 시그널을 준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또 실제 투표 결과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다만 현 시점에 이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지금 그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한 6번 정도의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 모두 다 한동훈 후보가 상당한 격차를 갖고 리드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또 특히나 이 문자 공방이 나온 이후에 폭로가 나온 이후에 더 한동훈 후보 쪽으로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네. 있어요. 이 네.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또 무당층에 있는 분들이 이번 전대의 성격을 뭘로 규정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친윤 대 친한의 구도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아무래도 보수의 재건에 지금은 좀 더 적합한 후보 아닌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실망감들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이번 남아있는 전당대회 기간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아있는데 예.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정말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 추세는 그냥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안은 이 그 결선 투표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결선 투표가 가능할까라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그 금요일부터 또 투표가 시작됐는데 네. 남아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한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의 후보들이 이번 주말 좀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이 당원 비중 80%로 치러집니다. 이 중 당원 40% 가까이가 영남 지역에 몰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민심이 당연히 전당대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어쨌든 당원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네. 없는데 더더군다나 영남 지역은 60세 이상의 이제 그 지금 약간 고령자 그 유권 그 좀 당원층이 약 한 35%가 가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말하자면 보수 주류에 가까운 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 후보가 이제 좀 가장 이제 이 TK 쪽에서는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당원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21년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던 시절에 비해서 무려 51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구조가 오면은 당원들이 투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연 이게 민심과 완전히 괴리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여론 추세와 아주 괴리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원이 많아도 결국에 이게 민심을 일정 정도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에서 강세를 보여도 저는 근데 결선 투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결선 투표 가능성 점치는 거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에서의 어떤 그런 몰표 지지라든가 TK 쪽 그러니까 영남에서의 지지가 조금 뒷받침 된다 그러면은 약간 당원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조금 가까이 한다 그러더라도 최소한 과반 그러니까 세 후보가 조금 더 약진하는 것에 따라서 과반을 1차에 50을 넘기가 과연 쉬울 수 있을까라는 네. 측면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마지막에는 또 약간 강자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어 놓고 본다면은 저는 그래도 결선 투표의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선 투표 가더라도 저는 한동훈 후보의 우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K의 당원 구조라든가 민심을 수렴한다는 그런 전제를 깔더라도 저는 50을 초반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공방에 불을 지피는 것이 이 친윤으로 알려진
장해천 전 최고위원이 연일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한 후보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전당대회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안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팀을 운영을 했었냐 안 했었냐 이건 별로 큰 관심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는 전당대회 이후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전당대회에 관계없이 전당대회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이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특검법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다 과연 한동훈 후보만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이 문자가 처음 시작된 것은 김건희 여사님의 문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도 이거에 관련이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의혹들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것까지 다 확인을 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전당대회 이후에는 뭐 이 부분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수사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상황이 변화가 생길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지금 장예찬 장예찬, 전 네. 최고위원이 아마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큰 영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후의 법적인 문제 그리고 그 화살이 현 정권으로도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장해찬 전 최고가 좀 과하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지금 뭐 내놓은 건 있긴 한데 뭐 문자를 받은 걸 이렇게 공개를 한 건 있긴 한데 네. 저는 이 댓글팀이라는 말이 이제 물론 문자에 등장하면서 이게 된 거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위험한 단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어떤 온라인상에서 여론을 주도하거나 혹은 왜곡시키는 걸 우리가 댓글팀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뭐 드루킹 사건이나 우리가 쭉 이렇게 뭐 옛날 국정원 사건에서 봤듯이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공론장의 그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지금 장해찬 최고가 주장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여론 조성이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수 진영을 뭐 이렇게 대변하는 일종의 저도 스피커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호적인 여론 환경 조성 위해서 미디어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를 과연 그거를 이제 여론 조성이라고 봐야지 예. 그걸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정말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글을 올리는 거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했을까라는 걸 측면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장해찬 최고가 조금 명확할 필요는 있겠다니까 댓글 팀이라면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조금 정치적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 여론 조성의 일환인 것과 댓글로서 조직적으로 작업했다는 건 이건 완전히 어감과 사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또 어떤 변수들이 나오고 그 파장이 미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도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가 종부세 개편 검토를 언급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의 세제 정책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거든요. 이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앞으로 치열한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네. 저도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클릭이라고 할까요? 중도층에서 좀 소구되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뭐 진보의 입장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가되 그 안에서 약간의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종부세예요. 근데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라는 어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여기에 동조하는 현상들을 선거 때마다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얘기고 예. 또 이재명 대표도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자고 했지 이걸 폐지하자라고까지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건들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조세정의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개개인의 지금 그 논란들은 굉장히 있어요. 근데 당에서 지금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입장은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불 붙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나온 종부세 개편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김두관 후보가 뭐 아주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첫째는 이 종부세와 이제 금투세 이야기, 특히 종부세죠. 노무현의 정신이다. 노무현이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의 가치가 서민 대중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했던 종합 부동산세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네. 이제 노무현의 정신. 일종의 본인이 적자 계승론을 내세우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 놓고 보면 중산층도 좀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서민 대중이 좀 많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이 이슈가 오히려 먹힐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투세까지도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금투세가 직접적으로 사실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데 금투세가 부과되다 보면 금투세의 그 말하자면 대상자는 소수지만 이 사람들이 나 주식 거래 안 할래 이거 세금 안 낼래 하고 빼버리면은 네. 이게 천만 개인 그 이른바 이 개미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민주당의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죠. 본인이 대선 나가려고 하면 중도 확장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만 노무현의 유산이라고 움켜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런 전대를 계기로 이걸 한번 걸러내고 가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이제 전략도 가진 것 같아요. 어쨌든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노무현의 적자, 그다음에 서민, 중산 서민 대중을 내가 대변하는 대표 이 두 가지 컨셉으로 이걸 이슈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뭐 야권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지금까지 들어보죠.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